네, 코로노믹스 시간입니다.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정부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과는 별도로 100만 원의 방역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오히려 반발을 사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좀 반발까지는 좀 과장된 언론 보도인 것 같고요. 예. 아쉽다, 매우 미흡하다. 그리고 너무 작게 준다, 반복적으로. 그래서 화가 난다, 뭐 이런 정서들이 혼재되어 있는데요. 손실보상과는 중복해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은 도움이라도 되죠. 왜냐하면 10월, 11월, 12월에 대해서 2차 손실보상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기존에 7, 8, 9 1차 손실보상이 너무 작아서 최소 금액이 10만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나는데 약간의 개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내년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다시 이드 코로나에서 후퇴한 강화된 방역 조치로 지금 생존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100만 원이 당장 지급되면 그게 도움은 되죠. 그러나 왜 비판이 나왔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노동자들의 최저임금도 지금 월급 기준으로는 180만 원 선입니다. 그다음에 보통 이 연말 크리스마스 대목 때 테이블 한 대여섯 감에 있는 작은 가게도요. 매출이 2주만 반짝 열심히 하면요. 매출이 최소 1,000만 원 안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영업이익은 최소 수백만 원은 나오겠죠. 그러니까 정말 기다리던 연말 대목, 크리스마스 대목에 영업이익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근데 100만 원만 준다? 이것 때문에 이제 뿔이 나신 거죠. 예. 근데 이 100만 원만 주는 게 아니고 이 100만 원은 올해 안에 방역지원금으로 바로 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일단 너무 숨 넘어가거나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가게가 문을 닫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10월, 11월, 12월 손실보상은 다시 중복해서 내년에 주겠다는 건데 지금 당장 어려운 분들 입장에서 100만 원이 너무 작게 느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었군요. 그래서 저희는 여야 후보가 방역지원금이 너무 작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방역지원금 그래서 제가 근데 지적만은 뭐하냐 저는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보통 노동자들이나 보통 서민 중산층 가정이 한 달 살려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됩니까? 솔직히 한 200, 300, 400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지금 수천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영업이익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연말 대목, 크리스마스 대목을 약속 다 줄줄이 지금 취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100만 원 말이 안 된다. 최저임금도 고려하고 그다음에 보통의 노동자 생활임금이라든지 가게 한 달치 평균 생활비를 감안하면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은 올려야 된다. 그것을 지금 정부 여당이 바로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불만이 조금은 줄어들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게 워낙 장기간 동안 이런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까 양측 다 지칠 대로 지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봐야 할 텐데 어제 정부가 2022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 올해 도입한 추가 소비 특별공제를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건 큰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주 큰 도움까지는 아니어도 자 일단 우리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방역지원금 100만 원 받고 만약에 플러스 알파 되면 더 좋고 내년에 손실보상제도 좀 확대되고 거기에다가 결국은 매출 확대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올해 대비해서 5% 이상 더 쓰고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그다음에 또 전통시장에서 소비하는 5% 이상 하면 각각 최대 10% 추가 소득공제가 되는 겁니다. 100만 원 한도에서. 그러니까 연말에 우리 소득공제 다 하잖아요. 세액공제도 하고 소득공제도 하고. 근데 그게 한도가 다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한도가 100만 원, 200만 원, 최대 200만 원까지 늘어나는 거니까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소득세율이 경우에 따라서는 혹시 많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소득세율 구간에 있는 분들은 소득공제 200만 원이면 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소비도 진작되면서 매출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겠다. 10월, 11월에 있었던 신용카드 상생 캐시백은 솔직히 힘들었잖아요. 도달하기가. 왜냐하면 무려 100만 원을 더 써야만이 4분의 2분기보다 100만 원을 더 써야지 10만 원을 주는 거였으니까 그건 도달하기가 어려운데 이건 전체 올해 대비해서 5%만 더 쓰면 그 부분이 이제 소득공제가 최대 100만 원까지 확대되는 거니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에게는 어쨌든 지금 소상공인들은 버티는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세 가지입니다. 자, 방역지원금이라든지 손실보상금이 빨리빨리 많이 제대로 나오는 거 하나고 현금성 지원. 그다음에 매출이 확 늘어나는 사실 그게 제일 바람직할 텐데. 제일 바람직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다들 위드 코로나자에서 해보니까 또 창고를 하니까 또 후퇴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사실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누구를 욕할 일이 아니다. 누구를 욕해갖고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저는 이제 정책에 대해서 실패한 거에 매섭게 비판하는 저도 항상 입장이지만 이 위드 코로나를 둘러싼 혼선만큼은 정부나 특정 전문가를 비난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이제 위드 코로나 한 번 하자 해서 한 거거든요. 참고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다시 줄어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정말 연명할 수 있도록 한 1% 안팎의 저금리로 지금 금리 자꾸 올라가는데 네. 돈 빌리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정부가 1% 안팎의 저금리로 빌려주면 이자 부담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은행의 까다로운 대출 심사도 피할 수 있고요. 그것을 내년에 36조 정도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 대출과 관련된 1%로. 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 우리가 그 소상공인들께서 예. 너무 어려워 마시고 뭐 지금 내일 뭐 대규모 집회를 하신다고 하는데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억울한 부분도 있으면 뭐 집회나 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나 순간적으로 방역지원금이라든지 또 이런 저리 1% 대리 대출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뭐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어찌됐든 우리 출산가구들 영아수당 일단 낳으면 200만 원, 영아수당 만 2세까지 30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정말 잘했다고 우리가 박수를 보내야 된다. 예. 숨통이 튈 겁니다. 나라 차원에서 지급하는 대출은 좀 확대가 됐는데 대출 규제는 더 깐깐해져서 은행을 통해서 신용 대출 예, 이 받는다든지 이 부분은 좀 더 어려워진다면서요. 예,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그 가계부채가 급증하면 가게들이 파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은행이 가계 돈을 빌려주는 은행들도 파산할 수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 관리를 하는 건 맞습니다. 예. 그리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이자가 늘어나겠죠. 그럼 만약에 우리 애청자님들과 우리 아나운서님이나 저나 이자 늘어나면 소비를 줄이게 되잖아요. 그럼 내수에도 타격이 있으니까 가계부채 관리는 어느 나라는 합니다. 하지만 서민 중산층 입장에서는 지금 복지도 부족하고 지원금도 부족하고 뭐 6차 재난지원금도 준해 만회하다가 이제 다시 유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결국 돈도 못 빌리게 하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민 중산층이 생활자금, 생존자금, 코로나 자금은 또 뭐 전월세 관련 자금은 지금보다 대출 규제를 오히려 풀어줘야지 강화하면 안 된다. 투기성 자금이나 투자성 자금 같은 건 더 강하게 해도 되지만. 강하게 규제해야 되겠지만 그다음에 자 대출 규제를 하는 건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왜 이자를 마구 올리냐는 거죠. 지금 우리 국민들의 불만이 부동산 민심, 코로나 민심, 금융권 민심 이 세 개가 안 좋아갖고 정부 등에 대한 비판이 많이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부가 좀 적당하게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자와 예. 관련 그 이율과 어떻게- 관련해서는. 예.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만 이제 관리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올해 대출해 준 것보다 총량이 4% 이상 못 늘어나게 한다는 건데 만약에 생존자금이나 생활자금이나 코로나19와 관련된 대출이면 설령 그건 4~5%를 넘어서더라도 특례를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방금 이렇게 어렵게 빌린 분들에게는 이자율을 최소이자율을 적용해라. 정부가 빌려주는 1%대의 대출은 은행한테 강요할 수는 없겠죠. 예. 왜냐하면 예대 마진이라는 게 있으니까. 은행들이 끌어오는 예금 금리도 있을 거고 은행들이 자금 조달 금리가 있는데 그보다 더 저렴하게 대출해달라고는 말은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예대 마진 차이가 제1금융권이 2.5%까지 되고 선진국 같은 경우는 예. 은행 대출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개입해서 이율을 좀 조정을 해주는 게 있나요? 대출 규제는 하죠. 왜냐하면 예. 그 전에 미국 같은 경우도 서브프라임 모기 네네. 사태로 완전히 미국이 망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도 하는데 금리에 대해서도 다 예를 들면 최고 금리 제한도 두고 그다음에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가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정책 개입을 다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그런 게 시장에 없다. 맡겨놓는 경우가 없습니다. 아니 대한민국도 예. 대출 규제하는 거 보면 시장에만 맡겨놓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는 정부가 나서면서 금리는 시장에 맡겨놓는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거고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가 그런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이제 국민들이 고금리 문제제기를 하니까 예. 이 예금 금리는 저렴하고 대출 금리 너무 비싼 거 이걸 이제 예대 마진이라고 하잖아요. 아까 말한 제1금융권 2.5%까지 치솟았 거고요. 제2금융권은 더 황당합니다. 7~8%까지 치솟았어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1% 예금 주고 돈 확보한 다음에 이러면 아나운서나 저나 우리 애청자님들 급하게 돈 빌리면 1% 예금 금리 준 다음에 대출 금리는 한 7~8% 매겨버리는 거예요. 예. 이건 너무 부도덕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엄청난 실적으로 지금 실제 확인됐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은행들이 심지어 돈을 더 벌려고 폐점을 해요. 그 사람들이 조금 줄어드는 곳이라든지 네네. 노인분들 많은데 어르신들 그럼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그 때문에 지금 은행에 대한 분노나 불만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당국이 다른 건 다 모르는데 꼭 필요한 자금 대출은 숨통을 트여주고 두 번째 그런 분들에게는 금리를
손해를 볼 수 없겠지만 아주 최소 이윤만 받은 금리를 강조해야 된다. 개입을 좀 해야 된다. 강제해야 된다. 예. 개입해야 된다. 이렇게 호소드립니다.